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2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유전자 가위로 열어가는 정밀육종의 세계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료가 또 인터넷상에서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들, 자료들이 많이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일일이 고맙다는 그거를 다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랩 그 연구원들이고요. 지금 이제 계속 다른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저희 랩은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제 프랑스에 유학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영국에도 공부했고 또 미국에 가서도 살다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조금 이제 떨어져서 이제 외국에 가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방에 한 외국인들이 한 7개국 정도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면에서 경제, 스포츠, 과학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 통일이 되면은 한 5위권, 한 3위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이제 저력을 믿어보고 또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런 날이 꼭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보면은 이제 하나의 대학 교수 그리고 연구자로서 여기 왔지만은 지금 그 신육종 혁신기술연구회라고 교수님들 또는 그 회사, 산업체 또는 연구소에 있는 그 여러 그 연구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금방 이제 뒤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보다도 사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열심히, 요즘에는 열심히 일하는 게 그렇게 그 자랑은 아니더라고요. 밤에는 또 밤 나름대로의 좋은 그 생활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억지로 하는 거면은 조금 뭐 힘들겠지만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낮에는 제 일하고 밤에는 제 취미로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이든 교수님들, 연구자들, 뭐 회사에 있는 연구원들도 이런 그 모임을 통해서 돌아가는 이런 어떤 정밀육종, 여기 이제 다른 이름은 이제 신육종, 새로운 육종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산업체, 학교, 연구소, 연구자들 간에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빨리 교류해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 간에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한 성과들을 꼭 숨겨놓고 내가 1등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막 공유하면서 나 이만큼 했는데 당신도 해보시고 또 하는 과정을 서로 논의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교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빨리 이 분야가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야에 앞으로 이제 어떤 세상의 먹거리를 책임질 기술이라고 저는 감히 공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넘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GMO 들어보셨죠? GMO.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에 곡식으로 먹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68kg 정도를 1인당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GMO라고 하는 생명공학 작물을 이제 주로 미국이나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1년에? 아까 이제 우리가 체중 먹는 곡물의 양이 1년에 68kg이야. 1인당.
대한민국 국민 평균으로 나눠서 1인당 68kg인데 여러분들은 GM으로 된 식량을 또는 자기 입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 30g? 30kg이에요. 또 40. 예, 얼추 맞추셨습니다. 42kg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42kg이 4대 한 6 정도로 거의 한 40% 정도는 우리가 GMO를 먹고 있어요.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휴대폰 같지 않게 식량은, 이 곡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 23%밖에 안 됩니다. 이게 77% 정도는 수입해서 먹고 오고 있고, 즉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트러블이 있다든가 중국에서 흉년이 해갖고 중국이 미국 식량 다 사간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배가 좀 끊긴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당장 5명 중에 4명이 굶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식량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넘어야 될 벽에 GMO와 새로운 신기술들은 사람들이 좀 겁을 먹습니다. 아, 신기술들은 또 뭐가 조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들이라고 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신기술에 대한 어떤 규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MO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고 겁을 내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정, 규율로 대학, 산업화, 상업화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규정들을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조금 더 하겠지만, 그런 거려면 우리나라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결국 시민들, 그 다음에 정부, 국회 모두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법률로 만들어져야만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어떤 연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곧 공부하는 모임을 그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정읍에 있는 거 아세요? 정읍에 생명공학연구원의 전북분원이 있습니다. 제가 정읍 사람이거든요.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8월 달에 거기서 이렇게 또 워크숍을 또 갖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도 되고. 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실제로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인간만이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구성이 되고, 어떤,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거에 대한 비밀이, 이게 뭐예요? 유전자. 그래, 잘하네. 유전자 또는 DNA 들어봤죠? 그래. 그 속에 그런 모든 정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유전자 시퀀스들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사람의 유전자도 100만 원이면 이제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뭐 3조가 들었던 게 100만 원. 뭐 이런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뭐 같아? 세포. 이게 바로 그 아주 단순한 미생물의 하나 있는 마이코플라스마라는 건데, 이게 원래부터 생명체로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생명체. 얼마나 대단해요. 옛날에는 사람이 생명체는 신이 만들었던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진화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DNA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학자들이 이러한 단순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미생물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과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입김으로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도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사람이 미생물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 또, 자, 우주로 달나라도 갔고 화성도 가서 인간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왜 거기까지 가냐,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서 에너지 쓰면서 가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우리의 문명, 인류의 문명은 언제 멸망할 수 있을까요? 멸망할 것 같아? 멸망 안 할 것 같아? 언젠가 멸망하겠죠. 언젠가 멸망할,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 한 5억 년? 5억 년. 우리 친구 되게 똑똑한 것 같아. 그 다음, 50억 년? 예. 정말 답이에요. 왜냐하면 100억 년 정도가 이 태양계의 수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50억 년이 지났어요. 인류가 만약에 이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50억 년 내에 우리는 우리 문명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대단한 사업가가 나타나가지고 스페이스X. 그렇지. 스페이스X, 솔라시티, 전기도 만들고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화성에다 식민지를 만드는 1차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 얘기를 해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생산하고 거기서 움직이는 자동차 만들고 거기로 뭔가를 실어 날리려면 우주선도 필요하고 해서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우주 사업을 돈을 버는 사업으로 만든 데가 스페이스X죠. 그래서 나사, 여러분들이 아는 미국의 나사보다도 훨씬 더 싸게 외국의 그 우주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도 만들어서 민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작게는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수억 개의 그 어떤 유전 정보들을 해석하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저 멀리는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작은 몸짓으로 이제 인류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되게 역설적이게도 우리 지구상에는 아직도 되게 가난하고 배고픔에서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멀리 볼 필요도 없어. 여기 시커멓게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일부지, 북한도. 그쵸?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배고픔에 허덕이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다이어트 하죠. 여러분들 조금만, 저도 요즘 배가 많이 나와서 밥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해요. 최소한 먹을 때 자기 원하는 만큼만 좀 푸고 잔반 버리지 않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76억의 인구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약 한 11% 정도의 인구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 배고픔에 이렇게 안고 잠자리에 든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또 어린아이들은 한 1.5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과력 부진 상태고 이 중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매초 몇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매초. 그 정도로 우리는 꽤 잘 살아서 이제 굶는 걱정 거의 안 하고, 그쵸? 그런 걱정 안 하는데 세계는 아직도 이런 좀 불평등이라고나 해야 될까? 아니면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정말 번영을 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힘든 인류가 있다. 자, 그 인류의 이제 먹거리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점점 인류는 한 2050년까지 쭉 늘어난대요. 제가 사실은 이 그림을 여기 왔을 때 한 65억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76억까지 쫙 됐단 말이지. 이 그래프가 거의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맞아 들어가면 한 2050년도에는 95억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 식량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쭉. 그럼 미래에도 이 비슷한 속도로 식량도 늘어나야만 이 인류의 문명이 휴머니즘을 지키면서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글로벌 1인당 정지 면적은 이렇게 쭉 줄어요. 땅은 줄어들고 있어. 근데 식량은 증산을 해야 돼. 그래서 더 조금 약간 안 좋은 데이터는 뭐냐면, 자, 평균 곡물 생산량이 이게 옛날에는 인구 증가 속도보다 이렇게 높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간격이 줄어들더니 어느 시점에 2000년대 초반에 데드크로스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데이터들을 본다면은 더군다나 요즘 글로벌 워밍에서 온난화, 지구 온난화라든가
뭐 날씨도 더웠다, 추웠다, 막 난리잖아요. 그러면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어, 없어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언제 뜻하지 않는 이상기온이 덮쳐갖고 갑자기 우리 들판에 우박이 내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식량 문제. 그래서 식량은 늘려야 되는데 경지 면적은 줄고 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떤 것도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인류의 새로운 도전 과제예요. 그래서 인류의 4대 난제, 가장 큰 이슈가 식량, 그 다음에 에너지, 보건, 그 다음에 환경. 이 4가지 중에 항상 이런 식량 문제가 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땅은 주는데 증산은 해야 된다. 그럼 뭐 결국에는 기술 발전으로 그걸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얼추 여러 가지 작물마다 원하는 게 좀 필요하겠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인류를 이렇게 먹여 살리려면 지금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가 2050년까지 필요하다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글로벌 식량 문제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식량 문제도 이게 조금만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70년대 초반만 해도 이렇게 우리 식량 곡물 자급률이 80%대를 이렇게 웃돌았어요. 근데 점점 우리는 이제 공업 중심의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을 피고 농업은 좀 우리가 등한시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식량도 지금은 한 49%, 50% 왔다 갔다 하고요. 주로 이제 이건 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쌀은 상당히 자급발 정도를 이렇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곡물로 보면은 벼를 제외하고는 우리 자급률이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3%, 4%.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들 쌀만 먹고 사는 거 아니죠? 고기 안 먹으면 쌀이 늘어날 것이고, 라면 안 먹으면 또 쌀이 늘어날 것이고, 국수 안 먹으면 쌀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식량 문제가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곡물 보면은 한 23.8% 정도라서 이게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 팔고 반도체 팔고 해서 원할 때 미국에서 쌀을 사오지만 자, 지금 중국이 식량 수입국으로 변했습니다.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고기를 먹으려면 한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곡물이 10 내지 15kg이 들어가요. 돼지고기는 한 5 내지 뭐 한 10kg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고. 즉, 고기 1kg 먹기 위해서는 곡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람은 우리 킬로그램 수로 따지면 별로 영양가 없는 가축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점점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식량, 마늘 많이 먹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고,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이라든가,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또 프랑스, 뭐, 호주, 뭐, 몇 개국을 빼면은 사실은,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금은 돈이 있었고 식량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수급이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안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식물생명공학 또는 농업, 앞으로 농생명 어떤 그런 산업을 육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다 아까 DNA도 알고 그랬죠? 세상에 이제 우리 몸도 결국에는 DNA에 나온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고 모든 것들 다 하듯이 식물체도 여러 가지 농업 형질이라든가 상업 형질도 결국에는 식물에 DNA 있어 없어요? 그치, 식물도 똑같이 동물처럼 생명체니까 세포가 있고 거기에 DNA가 있어요. 근데 결국 DNA로부터 RNA도 만들어지고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일을 해갖고 여러 가지 물질들도 만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식물이 언제 자라고 곡식을 맺고 꽃도 피고 하는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 포도를, 얼마나 달콤한 포도를 먹느냐가 결국 많은 경우에는 이 DNA 속에 이미 그 정보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DNA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덜 단 포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DNA는 더 달게 하는 포도가. 그래서 DNA의 정보를 우리가 다 해독하고 또 DNA 정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결국에는 생산량이라든가 작물의 어떤 특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모든 비밀은 이 DNA 속에 들어있는데, 자, 이게 뭡니까? 헐크.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헐크는 사실은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니라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화가 나면은 이렇게 헐크로 변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또 스토리를 한번 딱 읽어보고 왔는데 이 브루스의 아버지 데이비드가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너무 과학에 빠진 나머지 어떤 유전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자기 몸에다 실험을 해. 그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불법이었겠죠. 자기 몸에다 실험하고 자기 자식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면은 자식이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발견해. 이제 자기 몸에 실험을 했던 것들이 자식한테 간 거죠. 근데 또 이제 이 친구도 아빠를 따라가서 과학자가 됐는데 어느 날 실험을 하다가 또 사고를 당해서 감마선에 엄청나게 피폭을 당해요. 감마선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돼서 원래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감마선 때문에 뭔가 이제 활성화가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면 이렇게 헐크로 변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헐크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여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순한 헐크고, 때로는 막 화가 나면 마음대로 하는 막 때려 부시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야 유전자는 참 잘 다뤄야 되는 그런 어떤 류의 것이겠죠. 특히 사람에게 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헝그리 앵그리 헐크라고 제가 이제 이 헐크 사진을 한 2년 전에도 제가 이걸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이런 그 헐크 몸이 무슨 색깔? 초록색. 초록색은 뭐가 생각이 나요? 식물. 그렇지. 식물이 뭐해? 화학성. 화학성. 그렇지. 그래서 우리 생각에 왜 우통을 벗고 있을까, 헐크가? 몸이 커서. 몸이 커서 또? 그렇지. 햇빛을 또 받아야 돼. 광합성을 해야 돼. 광합성을 하면 안 먹어도 되죠? 근데 화가 났어. 왜? 배고파. 원래는 제대로 작동해서 광합성하고 그러면은 뭐 녹말도 생산되고 그럼 먹을 필요 없으니까 배 안 고파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아직 이러한 과학기술의 현주소일 수도 있어요. 즉 아직 과학기술은 완성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완벽한 기술은 없어요. 항상. 하지만 전에 것보다 조금 나은 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진보한다고 그러죠. 조금씩 좋아지는 기술. 근데 기존에 저희 분야에서 얘기를 하면 그 GMO 생명공학 작물이 굉장히 기존의 기술보다 월등하게 좋은 정밀 육종 기술의 하나인데 그것도 사람들이 보니까 이러이러한 걱정거리도 있고 뭐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약간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해서 새로 나온 기술이 또 이제 새로운 최신의 유전자 가해 기반의 정밀 육종 기술이듯이 어떤 기술에 있어서 완벽성은 없어요.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겁니다. 자, 헐크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 DNA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변이라고도 하고 또는 돌연변이라고 해요. 영화 같은 거 봤어요? 영화 보면 돌연변이들하고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떤 돌연변이는 또 사람 편에 써서 이렇게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나왔던 돌연변이라고 해서 다 나쁜 돌연변이만 있고 또 다 악한 돌연변이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착한 돌연변이도 있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과연 이 DNA의 변화를 이제 무섭게만 생각해 우리가 처음에는 돌연변이 하면 내가 이제 저렇게 막 변하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변이가
결국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걸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특성 때문이에요. 자기 정보를 자손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특성. 그래서 이제 두 가닥으로 돼 있어갖고 카피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죠. 근데 그게 100%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99.9%만 넘어가고 항상 약간은 변이가 일어나서 넘어가. 근데 변이가 없었으면 과연 어떻겠을까? 우리 인류가 없었을 거야.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진화가 있었고 인류 문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인류 문명이 있냐? 인류의 75억의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렸겠어? 이런 DNA 변화가 먹여 살린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나가면 보시는 것처럼 DNA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 거냐면 인간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우리 친구가 태어났어. 그치? 응? 근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정자 몇 개가 처음에 만들어지냐면 한 번에 한 3억 개 정도, 3, 4억 개 정도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3, 4억 개가 열동 해갖고 난자를 있는 데서 달리기를 해가. 1등 해야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미니멈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좀 못 보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3억 대 1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근데 3억 개의 정자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오, 이상하다. 같은 내 몸에서 만들어진 정자 3억 개가 내가 DNA는 내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3억 개의 DNA가 다 다를까? 이게 생명의 신비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똑같이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를 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그 변이는 또 만들어져. 그래서 아빠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변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많이 물려줘. 20세는 25개, 40세는 65개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변이가 잘못 만들어지면 암도 걸릴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많은 또 변이에서 사실 나쁜 변이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이야. 다 예쁘고 잘생겼죠? 최고 잘생긴 사람은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쁜 사람은 우리 와이프예요. 근데 와이프보다 더 이쁜 우리 딸들이 있어. 우리가 똑같은 유전자를 똑같이 물려줬더라면 아마 더 예쁜 딸이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사실은 어떤 다양성은 어떤 다른 환경 조건에서도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건데, 자, 아까 결국 DNA의 변이가 인류 문명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지금 곡식이 만약에 이런 곡식을 현재 들판에서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75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만 년 전에는 이랬대요. 테오신테라고 하는 아주 원시 옥수수인데 지금도 일부 멕시코 지역에 가면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의 곡물을 우리가 재배했더라면 아마 지구상에 1억 명도 먹여 살릴 수 없었을 거야. 근데 75억 명이 되는 것은 이런 옥수수가 이렇게 변했다. 근데 이 옥수수가 변하는 데는 뭐가 변했을까? DNA. DNA는 이 만년의 역사 동안 꾸준히 변하면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피라미딩 되고 쌓인 거지,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기 좋은 옥수수가 된 건데, 옥수수도 그럼 다 같은 옥수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모양도 달라, 크기도 달라, 색깔도 달라, 다 다르죠? 근데 다 옥수수야. 얘들끼리 꽃가루 수분하면 다 수분되고 똑같은 옥수수인데 깊이 들어가서 유전자를 조사해보면 1000개 이상의 유전자가 다르다고 해요. 이게 유전자에 돌연변이 하나 일어나는 것만 해도 우리 무섭고 막 그런데 얘들 사이에는 1000개 이상의 유전자가 다른데 다 같은 옥수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똑같이 먹고 전혀 문제가 없는 옥수수인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는 자연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 밀 같은 경우에 1평방미터에 200만 개가 한 해 동안 만들어져요. 모든 세포에서 다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중에
일부 좋은 것도 있고 많은 경우는 나쁜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유전자의 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두려움만 가질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물 육종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게 기술이에요. 초창기에는 뭐 별 기술이 없어서 그냥 농부가 보고 나달이 붉은 걸 심으면 다음에 좀 좋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근데 그러다가 유전자, DNA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가 수확량을 많이 만들어내는구나를 알게 되고 좋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교배를 하는 육종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걸로는 성이 안 차. 그러니까 또 어떤 기술이 나오냐면 그래? DNA의 변화가 수확량을 늘릴 수 있어. 그럼 변화를 억지로 만들어. 근데 DNA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억지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방사선을 막 줘요. 또는 화학 물질 독한 걸 갖다가 줘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근데 돌연변이는 나쁜 것도 있다고 그랬죠, 많이.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시간을 많이 걸려서 좋은 것만 이제 추려내는 그런 작업을 거쳐서 하면 이 돌연변이 육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것은 좀 과학기술이 좀 약간 덜 발전했을 때고 더 유전자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니까 이제 뭐 굳이 여기저기 돌연변이 일으킬 필요 없이 딱 원하는 유전자만 하나만 가져오자 또는 2개만 가져오자 해서 특별한 유전자만 새로 집어넣는 게 바로 GMO 또는 생명공학 육종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면서 안전해서 사실 이 시점부터 정밀 육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작위로 일어났던 돌연변이가 사실은 이제 유전자 몇 개로 이제 더 중요한 유전자로 이제 집약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먹기는 많이 먹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를 못해요. 여러 소비자들이랑 환경단체나 또는 아직 정부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공학 육종은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다국적 기업만 할 수 있어요. 몬산토, 신젠타, 듀퐁, 파이오니어 이런 다국적 기업만 진출해 있지 작은 기업은 개발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이런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정밀 육종 기술이 또 나와요. 유전자 가해 기반으로. 그래서 이 기술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중소기업도 충분히 진출이 가능한 그런 류의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쪽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이제 2013년도 이후로부터 굉장히 여러 과학자들이라든가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를 먹여 살릴 어떤 그 혁신 기술, 10대 기술을 뽑으면 2014년도, 뭐 2016년도 MIT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대학의 어떤 저널, 잡지에서 이렇게 뽑고, 사이언스지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서도 이 유전자 가해 기술을 세계를 바꿀 그런 어떤 기술의 하나로 이렇게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식물 정밀 육종도 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유전자 가해면 뭔가 짝뚝짝뚝 자르는 거 생각이 나죠? 뭘 잘라? 유전자, DNA를 잘라. 그럼 자르면 어떻게 돼? 바뀔 것 같아? 사라져요. 사라져? 자르면 다시 다른 유전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잘랐을 때 다른 유전자가 될 거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는 게 뭐예요? DNA. 그렇지. 근데 잘라진 DNA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근데 세상 살다 보면 UV를 쬐이고, UV가 자외선이에요. 이렇게 나쁜 걸 많이 환경에서 받으면 내 몸의 DNA들이 이렇게 잘라지기도 해요. 근데 생명체들은 자식들에게 DNA를 물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DNA가 잘리면 바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어 기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기술은 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렇게 잘라진 DNA를 이으면 한 90% 이상 잘 이어져.
근데 한 10% 정도나 그 이하로는 잘못 이어져. 그게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돌연변이가 좋은 돌연변이도 있고 나쁜 돌연변이도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나쁜 돌연변이는 그냥 버리고 좋은 돌연변이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벼 같은 것은 우리가 종자로 100개의 종자가 있는데 99개의 종자가 나쁜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밥에서 먹어버리고 하나만 좋은 종자만 심으면 다음에 더 많은 종자를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유전자 가위를 만들 수 있는데 유전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한 5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어요. 5만 개 유전자를 다 건드리면 안 되니까 어떤 특정 유전자만 건드려야 되는데 이런 유전자 가위를 특별하게 기술을 써서 특정 유전자로 미사일처럼 정확히 자기 목표만 찾아가게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 게 바로 이제 유전자 가위고, 뭐 1세대, 2세대 점점 이제 발전을 해가서 3세대 유전자 가위가 미생물에서 온 자연이 만든 유전자 가위고, 1세대, 2세대는 사람이 발명한 유전자 가위예요. 근데 실제로는 발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유전자 가위가 있었는데 훨씬 더 우수해. 인간이 개발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사실 자연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2012년도에 과학자들이 찾아서 제3세대 유전자 가위가 나오고 그게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고요. 이게 너무 쉽고 너무 잘 되고 해서 이게 이제 혁신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은 자른 자리가 다시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대부분은 잘 이어지는데 일부가 안 이어지면 그게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근데 그 돌연변이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좋은 것만 골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씨를 받으면 그게 육종의 기본이 되겠죠? 쉽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잘랐을 때 돌연변이가 만들어진 걸 자기 맘대로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도 있고, 이제 기술이 더 발달해갖고 돌연변이도 우리가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여기는 유전자 가위는 그냥 자르기만 해. 그러면 자기가 이어지는 건데 이 중에 무작위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인쇄는 딱 찍으면 원래 판에 박았던 것처럼 그대로 만들어지죠. 고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으면 딱 사진 나오듯이 그런 기술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교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돌연변이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훨씬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기술들의 특성은 기존의 GMO 생명공학 작물과 다른 점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이러한 도구는 써서 돌연변이는 만들지만 이 돌연변이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에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썼던 도구는 다 빼내. 그래서 외부의 유전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작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생명공학 작물인 GMO하고 다른 점이에요. GMO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식물에 넣거나 뭐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우리가 먹는 작물이나 재배하는 작물에는 이런 외부 유전자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기존의 GMO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한 그런 이제 신기술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기술보다 더 정밀하고 특정적인 원하는 유전자만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기에 가장 안전한 식품, 어떤 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에 이런 육종이 오랜 기간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육종이 이렇게 많은 배추들을 만들어내고, 이건 뭐예요? 토마토. 또 토마토는 아니고 토망고. 아, 예. 상상력이 대단해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뭐야 이게? 사과. 예, 그렇습니다. 사과는 원래 속이 하얀데 이 빨간 사과를 만들려면 뭔가 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요. GMO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전통 교배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교배를 통해서 만든 게 약 2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인생 걸어야 되니까,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거 하나 만들고 인생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만큼 힘들었어. 옛날에 육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 신기술이 나오면 그걸 이제 몇 년 만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게 씨 없는 종자죠. 결국 씨 없는 이 자몽인데, 모든 식물은 자기 자손을 남기는 것이 제일 목표잖아요. 근데 씨를 없는 것은 자기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한데 이게 누가 한 거야? 사람이 못된 짓을 한 거지. 사람 먹기 편해라고. 네. 원래 육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육종은 식물 중심으로 육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육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기 편하고 수확량 많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방사선 돌연변이를 쪼여. 방사선을 쪼면 염색체에 DNA 여러 군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근데 그 중에 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돌연변이는 많이 제거를 하고, 일부 돌연변이만 생기면 이렇게 좋은 형질의 것이 나오면 이걸 먹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래도 돌연변이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씨 없게 하는 것은 여러 돌연변이 필요 없고, 이게 딱 파란 거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되더라. 이걸 알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기술도 있어? 그러면 딱 파란 거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돼요. 굳이 다른 유전자 건들 필요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더 안전할까? 이게 더 안전할까?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가 훨씬 더 안전한, 정밀하니까 안전한 거죠. 다른 건 건들지 않고 원하는 씨 없애는 유전자만 딱 건드려. 근데 이 기술로는 사실 유기농 제품으로 팔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농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유기농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더 안전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불안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특히 좀 환경 측면에서 많이 보는 분들은 그 생명공학 작물, GMO 작물에 대해서 되게 반대적인 입장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또 신기술에 대해서 항상 반대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진보적인 입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금 약간 아이러니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신기술이 과거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통 기술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자, 어떤 포도주가 있어요. 이 포도주가 명품 포도주가 있어요. 이게 한 병에 100만 원짜리. 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포도만 써야 돼.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 포도를 좀 먹는 벌레들이 또는 병해충들이 막 와. 그래서 육종을 해서 이 포도를 더 건강한 포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육종가들이 야생종에는 병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걸 들여오고 싶어. 그래서 이제 교배로 해서 이렇게 들여오는데, 한 번에 들여오는 게 아니라, 자, 엄마 아빠 유전자를 섞이면 50% 유전자를 받죠. 엄마 거 50%, 아빠 거 50%. 그쵸? 식물은 또 엄마하고 교배를 할 수가 있어요. 식물은. 사람은 안 되죠. 네, 식물은. 그래서 또 한 번 교배를 하면 50%가 절반으로 줄어. 25%, 25 절반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란색 다른 부분은 다 없애고 빨간색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은 노란색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빨간색 유전자만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기술로 하면 시간이, 자, 포도 한 6년 걸리면 또 한 20년도 버텨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평생을 해도 안 없어져, 다. 항상 빨간색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노란색이 생기는데 1%만 따라다닌다고 칩시다. 1% 속에는 유전자 3만 개, 5만 개가 있으니까 3만 개라고 그러면 1%에 300개의 유전자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는 이 빨간 거 병정항성 하나인데, 왜 300개의 유전자가 들어오면 이 포도가 원래 포도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그럼 300개의 유전자가 새로 들어온 포도니까 이 술맛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술맛이 또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정밀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근데 지금은 이 빨간색 유전자만 딱 바꿀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포도주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게 20년 걸릴 필요 없이 5년 내에 만들 수 있고, 더 싸고 더 안전하고 이런 기술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교배 육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실제로 이 파란색만 들여오고 싶은데, 파란색이 이
녹색을 들여오고 싶은데 파란색이 항상 딸려온다라는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제 정밀육종을 하면은 이 녹색만 딱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이렇게 수확량이 늘어난 그 옥수수인데 딱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염기 있죠.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 하나만 딱 변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변화를 시켜요. 유전자 하나 전체를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딱 갖고 아미노산 하나만 딱 변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정밀육종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이 전통 육종을 이걸 이제 교배 육종, 돌연변이 육종을 이렇게 전통 육종이라고 그래요. 시간도 많이 걸려, 노력도 많이 걸려, 그리고 정밀하지도 않아. 정밀하지도 않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안전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전혀 규제가 없이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와요. 실제로.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어. 근데 그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만들어진 기술은 사람들이 겁을 내. 왜냐? 신기술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은 인간을 가장 못 믿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좀 오해에서 많이 기인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정밀육종 작물이 시장이 열렸어. 미국에서 2019년 2월에 트랜스 지방을 만들지 건강에 좋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좋은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리고 있는데 개발 기간이 훨씬 더 기존의 생명공학 작물에 비해서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비용도 줄고 해서 만들어진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만든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작은 벤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신기술은 비용이 훨씬 더 기존의 생명공학 작물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옛날에는 주로 농부들만 위하는 기술들이었거든요. GMO 기술들은. 근데 이제는 소비자들을 위한 기술들이 이제 첫 타로 나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그런 지금 제품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의 연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가 GMO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근데 이번 2월, 3월에 일본 후생성이라든가 환경청에서 이런 그 정밀육종 작물에 대해서는 재배도 문제없이 허용해주고 판매도 규제 없이 판매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제 약간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태스크포스 팀 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법률 만드는 일들을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렌치 프라이 속에는 실제로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성분이 만들어져요. 왜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걸 고열로 이렇게 튀기다 보면 그 성분들끼리 만나가지고 나쁜 아크릴아마이드인데 이게 뇌로 가면은 이게 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인데 이게 얼마나 만들어지냐? 이렇게 여기 한 100g 한 봉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사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세계보건기구가에서 여러분들이 마셔도 괜찮아 하는 물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권장량이 있어요. 0.5 ppb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물로 해서 여러분들이 1년에 200리터를 마시는 거하고 같은 양의 것이 있다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는 이제 이걸 제가 신문에서 이제 찾아보고 그다음부터는 이거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어떤 성분과 성분이 만나서 생기는 건데 그것들을 제거를 해주면은 이제 아크릴아마이드가 안 만들어지는 감자튀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자튀김 사 먹을래? 이거 많이 만들어지는 감자튀김 사 먹을 거예요? 이거 안 만들어지는 감자튀김 사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감자튀김이 또 특히 문제될 때 수입해 올 때 이렇게 냉장을 해갖고 오는 동안에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입할 때는 뭐 방부제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식품에 생기는 그래서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에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쓰면은 지금 작물 말고 옛날에 그냥 저 산에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아주 원시 작물인데 아무도 손에 안 댄 것들도 바로 작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로 과학자들이 선을 보이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이런 연구를 해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걸 과일 사이즈를 좀 크고 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산에서만 살짝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거지만 농부들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물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뭐 꽃 색깔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도 되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아주 정밀한 기술 중에서도 또 가장 정밀한 기술. 뭐라고 그랬어? 아까 인쇄기로 찍어내는 그런 어떤 유전자 교정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을 연구해요. 그 기술을 연구해서 이건 모델이긴 하지만은 원래는 토마토가 빨갛죠? 익으면 빨간 토마토를 이렇게 조금 보라색 계통의 토마토로 만드는, 토마토 색깔도 많이 변했죠? 이제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이런 분야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제 꿈은 이제 제가 개발한 토마토가 여러분들 식탁에 오르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상업용 품종 계통을 가지고 병저항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미 교정을 해서 이제 또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연구자 또는 산업체에서 만든 그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식량 문제에 일조를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명공학 작물의 GMO 중에 한 70% 정도, 한 65% 정도는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에요. 그럼 제초제 저항성은 주로 미생물에 있는 유전자를 식물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제초제 저항성을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이 기술을 쓰면 굳이 외부에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아주 정교하게 어떤 농약이 가서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유전자를 돌연변이를 시키면은 그 농약에 제한을 안 받고 저항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제초제 저항성 작물. 그러니까 GMO와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외부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상당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 하나면은 어떤 형질 하나를 좌우를 하는데, 우리는 수확량도 많고 영양가도 많고 뭐 맛도 좋고 여러 가지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업적 특성들을 하나하나 결합을 시키면 정말로 멋진 슈퍼 토마토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아까 그 애플 하나, 사과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렸으면 20년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형질을 동시에 만든 정말 멋진 그런 어떤 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왜냐? 훨씬 더 경제적이고 저렴하고 빠르고 이런 기술들이 이런 정밀 육종 기술들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70년대에는 우리 식량 작업률이 꽤나 높았는데 우리가 공업 이런 것을 중시하면서 농업은 소홀히 하고 해서 지금 작업률이 23%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이 듀퐁이라는 회사는 한 30년마다 자기의 회사의 방향을 팍팍 바꿔요. 나일론 만들어갖고 히트쳤고 다이나마이트 팔았던 회사가 이제는 뭘로 바뀌느냐? 농생명 산업으로 핵심을 바꿔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즉 미래에 이런 우리의 먹거리에 어떤 그 산업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옛날 화학 섬유였던 그런 듀퐁이 이제 농생명 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회사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들이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뭐 헐크 얘기도 잠깐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유전자 가위는 식물에만 쓰이는 기술은 아니에요. 미래에는 사람에게도, 사람의 유전병을 고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 같고, 현재 엄청나게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약간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과학자가 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쌍둥이를 태어나게 한 기사 혹시 알아요? 몰라? 지금은 작물에만 이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이제 이 기술을 쓰려고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 문제지. 그런데 이제 약간 그 작물하고 사람하고 이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같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쓰고 후세대로 유전이 돼요. 그런 건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돌연변이. 완벽한 기술이 아니에요. 항상 생각지 못한 약간의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작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게 상당히 더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육종은 그 육종된 그 종자를 100%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0개 중에 좋은 거 하나만 고르면 돼.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에게 어떤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는데 다른 유전자병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게 그만큼 안전성이 더 높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연구들이 돼서 더 완벽한 기술들이 돼야 되기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작물 쪽은 이 기술들이 이미 제품으로 나왔고 미국에서는 시장이 열렸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원만 해주면 우리 정부도 빨리 그런 법을 만들고 우리 기업들이 뛰어들면 우리도 이제 삼성처럼 휴대폰만 만들어서 팔 게 아니라 좋은 종자 만들어서 종자가 금보다 비싸다는 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종자 산업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아마 미래에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생명, 특히 생명공학 중에서도 이 농생명 기술이 이제 대한민국,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세계 석유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하고 있어요. 즉, 우리 땅덩어리 짧지만 이 농업에서 우리가 직접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좁더라도 우리가 만든 기술로 갖는 어떤 종자들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으면 우리가 농업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쪽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또 성공하는 거 그리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멋진 어떤 직업이 이 부분에서 열릴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성과물들을 우리가 냠냠냠 입으로 먹으면서 즐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기술들이 다 안전해요. 하지만 조금씩 인류의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은 기술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신기술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 없겠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